자, 가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 형사법 적용범위 가운데 인적 적용범위 주한미군 문제까지 봤어요. 근데 그 밑에 책 내놓고는 바로 그 참고 판례를 하나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서 발견했는데 요거 보충 자료 줄게. 요거 봐봐봐. 요거 책에 없는 거야. 참고 판례가. 그 군사법원은 그 특정 군사범죄를 보면 일반 국민에서는 안 되고 군인이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제? 그래서 그 특정 군사법원을 보면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권 재판권을 예외적으로 가지긴 가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군사법원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보면 다른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 가지는 것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국민이 보면 수개의 죄 가운데 여러 개의 죄가 저질러졌는데 특정 군사범죄, 그 군용물에 관한 범죄 이런 범죄 헌법이 잠깐 봤었잖아. 거기에 한한 범죄와 그밖에 일반 범죄가 헌법 30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37조 전단의 경합범 이거. 형법 조문 이야기할 때 했는데 형법 30조 전단의 경합범은 형이 하나야 수개야? 형이 한 개지 그지? 동시적 경합범이니까. 그래서 형이 한 개 선고될 경우라도 하나의 사건을 기소된 경우에 특정 군사범죄 사건 요거는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군사법원이 전속권 재판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거꾸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것도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형이 하나가 선고될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기소된 사건의 전부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 한 개 형이 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경우야. 그러면 경합범이라도 군사법원 재판권 사건은 군사법원이 하고 일반 사건은 일반 법원이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 7급 시험에 최근 판례라고 해서 바로 나왔더라고. 2016년 판례라고 해서 또 전원합의체 판례고 그래가지고 뺏겨낼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아서 있으니까 한번 봐두라고 넣어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참고 판례로 보고 추가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그때 보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는 가로 3번 시간적 적용 범위죠.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시간적 적용범위. 그러면 법은 옛날 법이 있고 구법, 옛날 법이 있고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 신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요 구법은 구법 만들어져 있을 때 행위에 적용되고 신법은 신법 행위 만들어졌을 때 행위에 적용되고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가 구법하의 행위, 구법하의 수사와 재판에도 이 신법을 적용해서 새로 법을 만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소급 적용하겠는가 이 얘기죠. 소급 적용. 형사소송법은 소급 적용이 금지가 돼 허용이 돼? 형사소송법은 이거 너무 빨리다. 형사소송법은 소급형 금지 원칙 적용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개정법이죠. 신법이 개정법이고 이게 재판시법이지, 그지? 재판시법 이걸 적용할 수 있겠는가 소급 적용해서 구법이 개정전법이고 이게 행위시법이죠. 행위시법. 될까 안 될까? 형법은 소급형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항상 행위시법이 적용되지만 형사법은 재판시법이 적용되니까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법을 적용해서 이미 수사와 재판을 해놓은 것은 수사와 재판을 해놓은 것은 그냥 구법을 적용하고 말아요. 그게 형사소송법의 특색이다. 그래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되 구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구법을 적용해서 내버려 둔다. 왜?
절차 유지 원칙 때문에 형사소송은 막 쌓여져 나가니까 수사와 재판을 이만큼 해놨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 이거 새로 새 법에 따라서 다시 수사와 재판한다는 건 시간 낭비단 말이야. 돈 낭비고. 자, 그 흐름만 알면 뭐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형사법도 일반 법원칙상 시행시부터 폐지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제 문제가 형사 절차 진행된 후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후에 형사법이 개정된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된다. 형법과는 달리 형사법에는 소급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법과 신법 중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즉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고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 있지 않죠. 형법은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지 신법은 신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소급형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항상 국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형사법은 그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법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법이 신법주의로 일단 출발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여기인데 개정법을 말합니다. 모든 개정법에 요 규칙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 법은 입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즉 기소된 사건에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행위를 했고 그때 수사에 들어갔거나 법원에 재판에 들어간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신법주의가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죠. 다만 입법 시행정 종정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국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국법을 적용해서 내버려 둔다. 그래서 신법과 국법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혼합주의로 대부분 입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둘러싸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봐보죠. 그래서 1990년 범죄가 있고요. 1995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이. 뭐가 들었냐 하니까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먹고 외국으로 튀면 옛날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95년부터는 튀면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을 뒀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걸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경우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법을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미 1990년도에 국법의 경우에 국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나 아니면 신법을 적용하나 이건데 소급 적용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신법을 적용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미 수사와 공수 제기된 사건에도 1995년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1990년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요. 그래서 해외로 튀는 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혼합주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국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국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국법을 적용해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법을 적용한단 말이야. 국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국법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1990년부터 95년까지 해외로 튀어서 95년까지 진행이 된 거 해외로 튀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됐겠죠. 그죠? 공소시효 진행이 되고 95년 법 개정이 된 95년 1월 1일부터는 해외로 튀었으니까 그때는 정지가 됐겠죠. 정지가.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그 국법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신법을 적용한다면 1990년 범죄하고 뭐 바로 튀었다고 보자고. 바로 해외로 바로 튀었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일률적으로 정지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혼합주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국법에서 이루어진 공소시효 진행은 그대로 국법을 적용해서 진행이 된 걸로 되고 그 다음 이 법을 개정법을 시행한 다음부터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쏟기 쉬운 게 있어요. 이 문장에 갖는 문장 때문에 쏟기 쉬운 게 있는데 이 법은 즉 개정법은 입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사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도 입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사와 재판에 들어간 사건도 이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된 규정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입법 시행 당시에 수사와 재판에 안 들어간 사건은 입법 개정법을 적용 안 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개정법 시행에 들어갈 때 이미 수사와 재판에 안 들어갔다라는 말은 입법이 만들어져 개정된 다음에 형사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이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신법을 적용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오로지 신법만 적용하지 국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판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판례 문장 별표 3개 이상씩 해놔. 9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판례인가? 우리 교재 9페이지 판례들 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붙이기 이전엔 혼합죄로 규정한 붙이기 전엔 형사 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에 관한 입법 내용 이른바 혼합죄를 채택하여 국법 당시 진행된 소송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래서 국법 당시 국법을 동안에 해놔야 되겠구나. 국법 당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고 신법 동안에 했고 신법 시행 이후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합주의라는 거죠. 따라서 개정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 즉 기소가 되었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개정법은 그 시행으로부터 이미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5년 개정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정법이 신설된 253조 3항에 의해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또한 이미 정지된 걸로 봐야 돼요. 이미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중요. 다음 판례도 또한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뤄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한 성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법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해 이렇게 돋버린단 말이에요. 국법에 따라서.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신법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참고 얘기를 잘 보세요. 참고 얘기. 참고 1. 형사소송의 절차 유지 원칙. 동적 발전적 성격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들은 되도록 효력을 유지한다. 무의치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법이 바뀌었더라도. 그 다음에 형법의 시간적 범위와 구별. 참고 2. 형법은 정적이라고 그랬죠. 정적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 국법주의 원칙이고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신법을 적용하기도 했었지. 형법을 읽을 때, 그지? 경한법을 신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원칙이고 다만 국법에 이루어진 행위는 국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2017년 1차 시험에 형사법에 이임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 그지?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나올 순서가 되어가고 있어요. 앞쪽에.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파트로 가보죠.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잠깐만. 바꾸고.
자, 10페이지 형사정법의 구조와 이념.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이 최고의 이념이냐라는 얘기고요. 한 문제 정도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구조에 관해서는 최근에 뭐 어떤 시험이든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사절차, 형사법을 이해하는 뭐 도구로서만 좀 받으면 되고 시험 문제로는 안 봐도 돼요. 범죄를 처벌하는 기본구조. 근데 이념은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출제된 게 그 이념 중에 적법절차 원리가 출제됐고 신속한 재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보십시다. 먼저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얘기가 나오죠. 초보자들은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해서 어려워질 느낌이 있는데 규문주의, 탄핵주의 봐봐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가요 노트에도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규문주의, 탄핵주의 그림이 있어. 7페이지, 강의노트 7페이지 옆에 펴놓고 규문주의, 탄핵주의 형사절차 구조에 관한 겁니다.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보면 되겠는데 조선시대에 범죄를 어떻게 처벌했느냐. 법관이 옛날에 법관은 따로 법관이었죠. 조선시대 법관 누가 법관이 됐었어? 골사또 그지? 그 수령이라고 그러죠. 수령. 고래 그 지방 행정관이 그 법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이 법관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이 형집행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고수령이 이방 형방을 시켜가다가 범죄를 끌고 와가지고 꿇앉혀 놓고 물었죠. 범죄를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해서 규명하는 질문 요구를 규문이라고 그래요. 규문. 영어로 말하면 inquire입니다. inquisitory. 그래서 이게 일본 말이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없어요. 규명하는 질문. 이걸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기를 방어한다 뭐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물으면 대답만 해야 되고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문당해서 뒤지죠. 그다음에 탄핵주의는 이게 이제 없어진 요거 봐봐 요거 그림 이게 규문주의입니다. 저 위에 사또가 있고 옆에 막 시종들 이방 형방들이 써 있죠. 앞에 앉아놓고 그다음에 바로 줄이를 틉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오나 모르겠다. 그런 대로 선명하게 나오네. 그럼 어디 부러뜨리는 거야? 아래 정강이를 부러뜨린 거죠. 그죠? 보통 사극에 보면 의자에 앉혀놓고 이 큰 대퇴부를 부러뜨리잖아요. 이 양쪽에서. 근데 여기는 아랫돌이. 그래서 대답을 하면 도둑놈 몰려서 맞아 뒤지고, 대답 안 하면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돼 죽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사탑에 끌려가면 죽어나는 거죠. 곤장 때리는 거고요. 조선시대 재판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규문주였단 말이야. 규명하는 질문을 때리는 거죠. 누워서 규명 질문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서구의 마녀재판이라는 겁니다. 마녀재판. 이게 이제 그림인데 그 그림을 역사로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그 역사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죠.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요 십자가 있고요. 여기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이 바로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마녀라고 지칭이 된 건데 얘가 진짜 마녀냐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 재판이 아니야. 마녀 재판인 것은 얘가 귀신이 들린 마녀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운명을 하느님이 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본 거죠. 하느님이 운명을 지웠어요. 운명 지운 거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없어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착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얘가 이제 무슨 그 마녀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범죄. 그래서 가슴에 뭔가 없나? 뭐 좋은 글씨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간통이죠, 간통. 간통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건데, 요거는 귀신의 작동이다. 하느님이 착하게 만들어 놓은데 이 귀신이 얘의 그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얘 속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본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서. 얘가 착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마녀가 도망갔으면 하느님이 이 구름을 불러오죠. 흐릿하게 나오는데 구름을 불러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탑 생게 이제 그 고딕이고 하늘에 가깝게 가려고 중세 인간들이 세운 건물이죠. 이거는 한 13세기, 14세기쯤 돼야 이게 나오죠. 12세기부터인가? 그래서 마녀가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점지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느님 불을 먹군을 보내가 비를 내려서 불을 꺼줄 거고, 마녀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서 태워 죽을 거다. 그런데 거의 다 죽죠. 그죠? 90% 이상이. 99%가 다 죽겠지. 어쩌다가 한번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해가지고 불이 꺼지면 이건 하느님이 도와준 거라 그래서 범죄인이 아닌 걸로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마녀 재판이에요. 마녀로 몰리면 거의 다 뒤져요. 타서 죽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규문주의죠. 죄를 풀어라. 안 부르면 태워보겠다. 뭐 태운 것도 있고, 뭐 뜨거운 것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게 비이성주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이 규문주의가 탄핵주의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이성으로 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일어난 건데, 프랑스 혁명이 그걸 완성한 거죠. 인권 뭐 의식도 나왔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도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탄핵주의로 넘어온 건데, 탄핵주의에서는 권력이 일단 분립이 됩니다. 상권 분립뿐만 아니라 그 재판 과정에서도 권력이 분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관이 범죄인을 불러다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를 하지 않고 이 원고가 피고를 탄핵하도록 해놨어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이제 이게 범죄인이죠. 탄핵의 말은 욕을 쏟아는 겁니다. 욕을 쏟아. 막 비난을 퍼붓다. 이걸 탄핵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욕을 하다 비난을 퍼부어서 자리에 내려앉히죠. 그게 탄핵이죠. 그래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피해자가 그 재판을 끌어야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뭐 범죄를 당해도 고소를 그 재판에 안 걸 수가 있으니까,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기소권을 국가가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소 대리인인 검사 제도를 창안하고요. 검사가 법관한테 탄을 해야, 즉 기소를 해야 법관은 재판하는 구조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탄핵주의입니다. 탄핵주의. 그래서 이게 세월호 재판 과정인데 원고 있고 피고 있고 이렇게 탄핵하는 구조죠. 이거 뭐 탄핵 심판이고요. 원고 측이 왼쪽, 피고 측이 오른쪽.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입니다. 9명 재판관이 재판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영화, 원고 역할은 검사죠. 피고인이고요. 검사 외전에 나왔던 거고. 자, 해서 이제 구별,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 뭐 문제 하나 안 된다고요. 형사 절차가,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가 소송 형태를 뗐나 안 뗐나로 구별이 일단 됩니다. 소송 형태를 뗐으면 뭐지? 탄핵주의. 그래서 탄핵주의는 다른 말로 소송주의라고도 말하죠. 소송이란 말은 원고 피고가 있는 거죠. 원고 피고가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법관이 그 과정에 판단하고, 이런 게 소송 형태입니다. 근데 규문주의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관이 범죄를 잡아서 그냥 때려가지고 답하게 만드는 구조였죠. 그래서 소송 형태를 띠지 않으면 규문주의, 소송 형태를 띠면 탄핵주의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 되지 않은 게 규문주의, 권력 분립이 되면 탄핵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규문주의 법관은 자기가 뭐 누가 고소를 안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하더라도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법관이 직접 형방시키거나 이방시키거나 범죄를 잡아왔었죠, 그죠? 근데 탄핵주의에서는 누군가가 탄핵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야 되죠. 그래야 법관이 재판하죠.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형사법 끝날 때까지 쓰일 겁니다. 불고불리원칙. 불고불리원칙. 한자로 쓰면 고함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이게 한자 표현이 우리나라 그 어순하고 정반대예요. 한자 어순은 영어 어순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동사가 먼저 나오죠. 동사가 I love you 하고 똑같잖아. 워 아이니, 예, I love you, 워 아이니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뒤가 먼저 나옵니다. 뒤가 고함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고해바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이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이 되면 뭐죠? 탄핵주의. 적용 안 되면 규문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자, 그래서 어떤 범죄가 있더라도 탄핵주의 내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법관은 재판할 수가 없죠. 규문주의는 할 수 있고, 그죠? 기소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뭐 고용우기를 처벌한다, 뭐 성범죄자를 처벌한다 그랬을 때 그 고용우기 성범죄자를 처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기소해서 처벌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는 법관이 아니죠. 검사죠, 그죠? 검사가 얘를 이런 죄로 처벌해 달라라고 해야 법관이 처벌할 수 있고, 법관은 그 말은 이제 검사 말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설사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얘를 어느 범위까지 재판에서 처벌할까를 정하는 것도 언뜻 생각하면 법관일 것 같은 법관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고용유기를 강간죄로 기소를 해야 법관은 강간죄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냥 강간이 아니고 폭행이다라고만 기소하면 법원 판사는 폭행만 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고해바친 게 강간이어야 강간으로 재판하는 거고, 폭행에 밖에 고하지 않았으면 고만 재판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곧 나오는데 이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법원의 심판 여부, 심판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검사고, 기소권자인 소추권자인 검사이고, 재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재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결국 검사죠, 그죠?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나 안 되나 이걸 정하는 것도 이제 달라요. 규문죄에서의 피고인은 사또가 물으면 답해야 되고 소송의 주체가 아니죠. 근데 탄핵죄로 오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 관계를 갖는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의 개념을 캐치하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까지 봐봐요. 요거 했던 건데, 자, 요거 사실은 강간이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에 폭행죄로만 기소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 판사는 뭐만 재판할 수 있다고? 폭행죄로만 기소해.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의 심판의 대상을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소송물. 분쟁의 대상이죠. 그래서 검사는 얘가 폭행이다 그러고, 뭐 피고는 난 폭행 아니다, 그냥 친밀감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툼이 있을 때 심판의 대상 소송물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분쟁의 대상이 오게 되는데, 그거를 검사가 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넣어서 기소하게 돼요. 그러면 검사가 폭행죄로 기소하면 폭행죄로 재판해야 되고, 강간죄로 재판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적으로 바꾸려면 검사가 뭘 해야 돼? 공소장을 바꿔야 됩니다. 공소장을 변경해야 돼요, 그죠? 공소장 변경 없이 그 강간죄로 재판하면 무슨 원리 위배가 되죠? 불고불리 원칙이 위배됩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사실 이외의 사실을 재판하게 되면 법원 판사는 불고불리 원칙이 위법한 재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규문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탄핵주의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증거 법칙도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규문주의 하에서의 증거 법칙은 증거 가치를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증거 법정주의를 취했습니다. 증거 법정주의. 그래서 증거 법정주의에서는 증거 가치가 법으로 정했는데 그 증거 가치 중에 가장 증거 가치가 높았던 것이 자백이었어요. 자백은 피고인이 자백하면 증거의 왕이라고 봐서 무조건 100점 유죄 판결을 내려요. 피고인이 살인,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을 자백하면, 반역 이런 걸 자백하면 그 자백만 가지고 그냥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100점, 자백은 100점. 그 다음에 성인 1명 한 사람의 증거 가치는 성인의 증인 한 사람의 증거 가치는 50점. 그러면 유죄 판결을 내려면 성인의 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성인의 증인 2명이 있어야 100점이라서 유죄 판결을 내는 거고, 미성년자 승인은 뭐 25점. 그래서 미성년자 승인 애들 2명에다가 성인의 증인 한 사람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각 증거가 갖는 증거 가치를 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백이 가장 증거 가치가 높았고, 이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허용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형사 절차의 역사는 고문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고문 방법 역사예요. 고문 방법. 온갖 고문들이 다 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고문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공개로 몰래 했겠죠. 몰래 재판했고, 밀실 재판했고, 그 다음에 그 높으신 사또가 직접 뭐 몽둥이나 주리를 들고 직접 고문하지 않았겠죠. 그죠? 밑에 애들이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밑에 애들이 시켜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자백하면 그 자백 서류를 쓰게 하거나 뭐 거기다가 서명 날인하게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백 받은 거를 사또 수령한테 내면 수령이 뭐 거의 다 죽였겠죠. 죽이거나 뭐 유배를 보내거나 이렇게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재판하는 원리가 이렇게 확립이 됐던 거죠. 이게 증거 법정주의의 결론이었어요. 자백이 최고의 증거였고,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이 허용됐고, 고문을 숨기기 위해서 비공개했고, 자백하면 그 서류 가지고 그냥 재판하고 말았다. 서면 심리주의가 진행이 됐고, 조소재판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프랑스 혁명에서 이게 이제 타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변화가 됐단 말이야. 신이 정한 운명론에서, 숙명론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깰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걸 이제 완성한 게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완성해가지고 뭐 그 유럽을 다 통일했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메타 1m, 2m도 나폴레옹이 정한 거예요, 그지? 1m, 2m 나폴레옹이 정한 거고, 뭐 법, 민법, 우리나라 민법도 나폴레옹 민법입니다. 그걸 조금 수정했을 뿐이고요. 금과 뼈들은 다 나폴레옹이 한 거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그냥 약탈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각 유럽의 유명한 학자들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나라는 조그맣고 쭈그러들어 있지만 문화의 힘은 세잖아. 그런 유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거를 완성하면서 형사 절차도 이렇게 학자들한테 연구를 시켜서 왜 이게 이러냐 연구를 시켰더니만은 바로 증거 법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했어요.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하게 되니까 형사 절차가 잔혹화됐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 가치를 법으로 정하지 말고 판사의 재량으로, 판사가 자유롭게 심정을 얻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이론을 바꿨고요. 그래서 증거 가치를 법으로 미리 정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유심정주의죠. 그래서 법관의 이성을 신뢰했고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문을 금지시킵니다. 형사 절차를. 그 다음에 인간 이성인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인권 존중의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고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감시하는 공개 재판의 원리가 도입됐고요. 그다음 서면 심리하지 않고 직접 말로 직접 나와서 재판하는 것을 원리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합해서 공판 중심주의로 그러죠. 이게 이미 200년 전, 300년 전 프랑스 혁명 시에 이미 확립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정보 절차에 들어왔는데 재판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비공개 서면으로.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쪽으로 또 가버려서 우리나라가 이 자유심정주의 탄핵주의를 도입하면서 공개 재판의 원리, 구속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 원리가 형사 절차의 대원리라고 해놓고는 저쪽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대표적인 것이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 서류 가지고 재판하고 말았어요. 그래, 그렇게. 그러면 일반 사람은 서류로 자기들이 주고받고 말고 서류로 뭐 진술하고 마니까 일반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재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개 재판의 원리가 침해되고요. 말하고 그냥 변호사가 와서 말 한마디만 한다고 서면 진술하겠습니다. 검사도 서면 진술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버리니까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리가 깨져버리고요. 유죄무죄를 공판에서 해결하자, 공판에서 확인하자는 공판중심주의 원리가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와 뼈다귀만 남았었죠. 그래서 이게 공판중심주의의 원리가 형해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되살리는 쪽으로 2007년에 형소법이 다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원리를 공판중심주의 원리를 잘 알아둬야 뒤에 쓰입니다. 뒤에 내가 관련 페이지 나중에 불러줄게요. 자, 이런 흐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뭐 교재 정리도 가볍게 보기만 보죠. 16페이지 봐봐봐.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형사 절차가 소송 형태를 띠고 있는 거에 의한 구별이다. 소송 형태 줄 쳐놓고. 그 다음에 규문주의 2번 특징 가봐요. 규문주의 2번 특징. 해놨을 것 같아. 규문주의 2번 특징. 그 2번에 법원의 직권으로 심리가 개시되므로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규문주의는. 그 다음에 증거법칙으로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증거법정주의 줄쳐놓고.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점이 형사 절차가 잔혹화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탄핵주의로 넘어갔다. 탄핵주의. 마찬가지 2번 특징 보세요. 특징의 2번 불고불리 원칙이 확립됐다. 이거 찾아서 줄쳐놓고 불고불리 원칙이 확립됐다. 그 다음에 증거법칙으로 자유심정주의를 채택했다. 그래서 공판중심주의 원리가 확립이 됐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주의는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가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소송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따라서 다시 또 입법례가 나뉘어져요. 입법례가. 법관에게 준 나라를 직권주의로 그럽니다. 법관이 직권으로 피고인 신문하고 증인 신문하고 이런 구조를 갖추는 나라를 직권주의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송의 주도권을 법관한테 주지 않고요. 법관은 가만히 제3자 입장에서 떨어져서 소송을 관찰하고 당사자인, 분쟁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주도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나라를 직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탄핵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졌던 거죠. 직권주의하고 당사주의로.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거의 안 돼요. 어떤 시험이든 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들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주의는 배경이 직업판사가 유죄무죄를 판단해요. 직업판사.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 쪽 얘기인데 유럽은 길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분이 세습화됐죠. 신분. 우리나라만 신분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얘네들은 세습이 됐습니다. 그 직업이 곧 이름이었죠. 그죠? 그래서 피셔 그러면 뭐 어부인 거고, 그지? 그래서 판사 뭐 리히터죠. 리히터. 리히터. 독일 말로 판사 리히터.
그래서 직업 판사니까 이게 그 아버지도 판사, 할아버지도 판사, 손자도 판사, 판사 집안이 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가 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뭐 재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직관이 생기기 때문에 직업이 무서워요. 직업적으로 하면 그 판단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고 능률적이겠죠. 판사니까 계속 똑같은 범죄인들을 봐왔기 때문에 또 사람도 계속 관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나는 사람이 나오면 거짓말 많이 하더라는 어떤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능률적이고 신속하겠지만 이게 판사의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생긴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주의 배경은 배심원이 유죄 무죄를 판단해요. 직업판사가 있긴 있는데 직업판사는 재판 진행만 하고 얘가 유죄인지 아닌지는 일반 시민들이 임시로 재판에 들어가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게 이제 당사주의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충분히 방어가 되지만 굉장히 비능률적이에요. 재판이 뭐 1년, 2년씩 간단 말이에요. 이겨도 뭐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직권주의 당사주의예요. 그래서 당사주의는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배심원 재판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 실패한 제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이 됐어요. 도입돼 가지고 있는데 영국 미국은 여기 이제 영국 미국이에요. 직권주의는 독일 쪽이고요. 당사주가 영국 미국인데. 배심원이 유죄 판단하도록 한 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일찍 발달했으니까 민주주의 원리, 그러니까 다수결 원리를 사법 절차에 도입을 했던 거고요. 다수결. 근데 다수결의 원리가 들어왔는데 유죄 무죄 이 배심원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요구를 합니다. 만장일치제. 그래서 배심원 12명이 모두 다 유죄다 그래야 유죄고 한 사람이라도 무죄로 그러면 안 돼요. 12명이 모두 유죄라 그래 유죄고 모두 무죄라 그래 무죄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의견이 갈리면 의견 통일할 때까지 계속 토의하도록 유도를 해요. 계속 토의하다가 끝내 의견 통일을 못 이루면 배심원 평결 결렬이야. 평결 결렬해서 다시 재판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한 1년씩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사자가 자기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게 어레이먼트 절차, 플리 바게닝 절차예요. 이게 우리 형사 절차하고 극명하게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당사자 청구주의까지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영국, 미국의 경우에 처음부터 배심을 하지 않고 원고인, 검사하고 그다음 피고인하고 반드시 또 변호인 대동하죠. 변호인 대동하고 이 3자가 법관 앞에 가서 먼저 대면합니다. 법관 앞에 가서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내죠. 얘를 무슨 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공소장을 내면 그걸 읽고 법관이 피고인 측에 질문을 합니다. 검사가 이런 죄로 너를 기소했는데 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냐 마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요. 기소 사실 인부 절차를 먼저 합니다. 인정 부정을 먼저 물어요. 기소사실을 인정하면 배심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자백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 알맞는 형을 골라줄게 기다려 해가지고 나중에 형을 선고하고 끝내요. 유죄는 이미 나온 거고 자백해버리면. 부정했을 때에 이제 배심 재판을 하는데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예비까지 합해서 뭐 한 10서너 명 뽑아야 되죠. 이 사람 합숙시켜 봅니다. 배심원이 뭐 한두 주에 끝나지 않죠. 몇 달간 할 수 있고 1년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회생활 못하니까 생활비 대줘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일탈 못하게 감시 인원을 또 대야죠. 경찰 인력 대야 되죠. 이거 돈 줘야죠. 그래서 세금 걷어가지고는 뭐 나쁜 놈 처벌하는데 다 쓰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거죠. 여기 이제 기소 과정에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요. 그게 어레이먼트입니다. 어레이먼트.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한테 제안하죠. 너 자백해라. 자백하면 내가
형이 낮게 나오는 죄를 기소해 줄게. 기소권을 이렇게 거래를 넘겨요. 그 다음에 피고인측에서도 그러겠죠. 내가 자백할 테니까 해봐야 힘도 들고 변호사 살 돈도 없으니까 자백할 테니까 형이 낮게 나오는 죄를 기소해 줘. 이렇게 서로 거래에 관해 그게 답변 거래라고 그럽니다. 답변 거래. 그리고 그거를 플리 바게닝 그래요. 플리가 답변이죠. 바게닝이 이렇게 거래 세일이고요. 그래서 검사도 얘를 무슨 죄로 끝까지 처벌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기소권을 가지고 뭐 형이 많이 나오는 죄로 기소할지 낮게 나오는 죄로 기소할지 아니면 기소를 안 할지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인도 자기 죄를 자기가 자백해버리고 처벌되게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인이든 당사자가 갖는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 인정해버립니다. 영미는 배심 재판에 갖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92, 3%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92, 3%가 자백하고 끝낸대요. 나머지 7 내지 8%들이 배심 재판을 들어간대.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몇만 건에서 2, 3%니까. 저기 12명. 여기 1급살인이라는 게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데 교도관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검사가 죄수한테 제안하는 거죠. 너 자백해. 그러면 내가 너 2급살인 기소해 줄게. 너 자백 안 하면 내가 1급살인 기소해서 너 사형에 처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자, 그러내면서 당사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되고 당사 처분권주의까지 인정해버리면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처럼 돼버립니다. 자기 죄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런 논리도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 형사소송은 순수한 당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 처분권주의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하고 다르다는 걸 아시고 직권주의하고 당사주의 그 그림 한번 봐봐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만 쭉 보시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주의하고 장단점 나오는데 장단점 이런 것도 뭐 형사소송에서는 문제 안 나고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죠. 재판이 빨리 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 법원이 지맛대로 해버릴 수가 있다. 독단에 흘러가는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당사주의 봐볼까요? 당사주의. 당사자가 추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이번 당사자 처분권주의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고 당사자 처분권주의 그 별표 해놓으세요. 그리고 줄 쭉 쳐봐. 당사자 주의에 철저하게 되면 소송 절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소송물, 뭘 소송물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분쟁의 대상, 그래서 심판의 대상, 요걸 소송물이라고 그래요. 소송물에 대해서도 당사의 처분을 허용하게 된다. 당사 처분권주의 어레인먼트죠. 어레인먼트. 그 참고에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이 뭐 시험 문제가 안 되고 이거 도입하자고 검찰청에서는 가끔씩 한 번씩 주장합니다. 어레인먼트는 영비법상의 기소사실 인부 절차를 말한다. 출처나 기소사실 인부 절차. 피고인이 검사가 기소한 기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걸 묻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뭐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단점에서 그 끝에 3번 봐보세요. 끝에 3번 거기도 별표 하나 해놓고 단점에 가로 2번 단점에 동그라미 3번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 처분권을 인정할 때는 국가행벌권 행사가 당사자 간의 타협이나 거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게 이 책에는 단점 기억 내용 티귿으로 되어 있었구나. 티귿의 별표 하나.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 처분권을 인정할 때는 국가행벌권 행사가 당사자의 타협이나 거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됐던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현행형사법의 구조 13페이지네요. 이 책은 13페이지. 현행형사법의 소송 구조 봐봐요. 구조. 탄핵주의는 소송으로 범죄를 처벌하는 건데 이 소송의 주도권을 법관한테 줄 건지 당사자 줄 건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법관한테 준 게 대륙의 독일의 직권주의고 이 당사자한테 준 게 영미의 당사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륙도 해양단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일본의 법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본이 자기네들 체제하고 유사하고 해서 도입한 게 독일이었어요. 독일. 그래서 일본이 독일 제도를 뺏겼고 식민지 조선에도 그때 심었습니다. 그래서 집권주의 형사법 구조가 기본으로 출발이 됐어요. 됐다가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패망해서 미국 군정의 지배를 받죠. 그러면서 미국 제도가 대폭 도입됐는데 해방된 대한민국도 일제 잔재를 천상을 못하고 그대로 남겨둬버렸죠. 그죠? 남겨두면서 미군적인 지배를 한 2년 받으면서 미국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집권주의 소송 구조하고 당사자의 소송 구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어디 구조 어느 거냐라고 돼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냈었더랬습니다. 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자체로 감췄다 그러죠. 그래서 논쟁이 붙어 있긴 있는데 논문을 보면. 그래서 검찰, 경찰하고 다수 학자들은 우리 형사법의 기본구조는 집권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우리 형사법 기본구조는 당사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헌재는 알아두셔야 돼요. 헌재는. 근데 이 속뜻들이 있습니다. 검찰, 특히 검찰이 우리 형사법은 집권주의다 그러면 누가 소송을 주도해야 돼? 법원 판사가 소송을 주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판사들이 피고인 신문하고 증인 신문하고 검찰들은 그냥 증거만 내놓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게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주의가 기본 구조다라고 주장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주의다 그러면 소송의 주도를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당사자인 니들이 하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여기에 속뜻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일거리를 어떻게라도 줄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속뜻에 숨어 있고 다수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학자들은 항상 약자 편을 든다 그랬죠. 형사 절차에서 약자는 피고인이니까 판사가 나서서 검사한테 이제 공격당하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면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를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형사법은 집권주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학자들은 다수 학자들은. 뭐 그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 없고 시험하고 관계 뭐 거의 없는데 판례 봐보세요. 판례. 그 13페이지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판례. 그래서 현행형사법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핵심이 현행형사법은 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당사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사주의 소송 구조 그것만 줄쳐놓고 시험장에서 혼동 안 하시도록만 해두면 되겠어요. 집권주의가 아니고 당사주의다. 그걸 기본으로 삼고 있다. 헌재니까 대부분하고 입장이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사법상의 양주의 조화, 그 이제 요소들을 가릴 텐데요. 이거 뭐 처음 하는 사람은 제도 자체 말들을 모르니까 이거 뭐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둘이 내가 비교해 둘 테니까 이거 문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그래요. 봐봐요. 근데 첫 번째 아니 그 가리자면 집권주의에서는 법원 법관이 하는 거겠죠. 당사주의에서는 그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이 하는 거고 초보 단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 자체를 모르니까 누가 하는 것도 모르니까 어려울 뿐이고요. 근데 법원 법관이 피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직권주의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공부할 텐데 요 법정 구조만 일단 한번 봐보세요. 법정 구조만. 명확하지는 않는데 요렇게 세 사람이 법원 판사들 같아요. 코수염들이 똑같죠. 일제시대하고. 그래서 왼쪽에 앉은 요 두 사람이 검사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변호인 같고. 피고인 있고 순사들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집권주의 법정 구조입니다. 집권주의에서는 판사가 피고인 바로 면전에서 피고인을 바로 물어보도록 돼 있죠. 그죠? 바로 신문합니다. 이거 맞나 안 맞나? 마치 규문주의하고 비슷하죠. 외국은 영화 세트장인데 영화 의뢰인의 법정 구조인데 조금 법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 초기에 나온 거라서
왜냐하면 이 자리 배치 대충은 맞는데 세밀하지 못해요. 서로 마주 보여야 되는데 법관을 보도록 돼 있죠. 자리 배치. 이건 법에 어긋나 있습니다. 서로 왼쪽이 검사고요. 오른쪽이 피고인 변호인이에요. 그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증인이 이 배심원 앞에 선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다 이거 서로 마주 보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도록 돼 있는 건 법에 맞도록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심 재판은 우리 법은 합의부만 되니까 판사가 3명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이 지금 2, 4, 6, 8, 10명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우리나라 배심원은 5인, 7인, 9인 이렇게 돼 있죠. 예비 배심원 하나 들어가서 아마 12명쯤 되도록, 12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거 맞고. 이런 형태가 바로 당사주의 구조죠. 그래서 직권주 요소하고 당사주 요소인데, 자, 서로 한번 빠르게 한번 비교해 놓아 볼게요. 자, 1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가로 1번. 책에도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있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이거 문제가 안 되니까요. 네, 직권 다운표 쳐보세요. 그 다음에 당사주 요소. 그 1번 보면 여기는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로 되어 있어요. 그거 다운표 쳐놓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면 직권주의고 당사 신청에서 하면 당사주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비교해 보면 피고인 신문 제도 있죠. 피고인 신문 제도에 다운표 쳐보세요. 제도는 직권주의입니다. 근데 피고인 신문의 방식, 신문 방식은 당사주의였어요. 신문 방식. 그래서 그런 게 도입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번 공소장 변경 제도 자체는 공소장 변경 제도 다운표 치고 요거는 당사주의입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주요소입니다. 그래서 고의를 폭행죄로만 기소를 했는데 강간죄로 공소장에 폭행죄로만 기소했단 말이야. 강간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공사를 이렇게 안 바꾸면 처벌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인 검사가 청구를 해야 하지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당사주 요소고요. 끝까지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 안 하면 법원 판사가 아니 이 새끼가 강간까지 했으니까 이걸로 처벌하라고 검사한테 요구할 수 있죠. 공소장 변경 요구는 당사주 요소가 아니죠. 법원이 하는 거니까 직권주 요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비교가 아니고 내가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좀 이상하더라. 공소장 변경 제도가 이쪽이었죠. 제도가 당사주 요소, 공소장 변경 요구가 직권주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4로 되어 있는 거 증거 동의와 진정서. 검사 피고인이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증거 동의하더라도 법원이 그 진상한 것을 인정해야지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에 다운표 놓으면 이게 직권주 요소고요. 증거 동의 제도 자체는 당사주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1번주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보시고 나머지들은 대체로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 되겠고 너무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로 5번에 있는데 이 책은 저 동그라미 5번 봐봐요. 1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공판 준비 절차상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그 첫 번째 중에 공소장 부분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공소장 부분 송달. 검사가 기소할 때에 법원에 내는 게 공소장입니다. 검사가 재판 청구서라 그랬죠. 이 사람을 무슨 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피고인 나무개를 무슨 사실로 처벌해 달라라는 것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피고인 고영욱이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 달라. 라고 기소를 하거나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똑같은 거를 2장을 써요. 2장을 써서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한 장은 정본이다 붙이고 한 장은 부본이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부본 요구를 법원이 피고인 고영욱이한테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이게 공소장 부본 송달이에요. 송달. 왜 보내주지?
너 이걸로 기소됐으니까 재판 받을 준비해라라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이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거니까 당사주의 요소에 해당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보시고, 그래서 그런 시각만 갖추시면 되고, 요즘은 뭐 문제가 거의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도 이념이고요. 지도 이념은 쉬었다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